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고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고 신청 사연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제 숙소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동해의 검은 파도가 쇠를 긁는 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째 손안에 낡은 나무 인형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품 마트료슈카 인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속을 열면 계속해서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의 목각인형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러시아 임지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사주셨던 선물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화려한 민속 의상, 붉은 두건, 발그레한 두 뺨까지. 제 손때가 묻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똑같은 것을 또 가지고 계셨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허리를 비틀어 열었습니다. 끼익, 나무가 맞물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작은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또 10자 더 작은 인형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6번째 인형을 열고 마침내 제 엄지손톱만 한 마지막 7번째 인형을 꺼내 들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마지막 인형은 하나의 통나무였는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마치 신락 같은 상처처럼 인형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손톱 끝으로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틈. 설마 하는 마음에 손톱을 그 틈에 대고 비틀자 믿을 수 없게도 마지막 인형마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쌀알보다도 더 작게 말려있던 까만색 필름 조각이 책상 위로 굴러 나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조국의 눈을 피해 그리고 가장 믿었던 동지의 검열까지 뚫고 제게 보내온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필름 조각을 집어 들여다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이 마지막 속삭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군용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마침내 확대경 렌즈 안으로 작지만 선명한 아버지의 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옹을 믿지 마라. 아비는 살아있다. 짧은 두 문장. 하지만 그 두 문장은 제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대옹을 믿지 마라. 박대옹 상좌. 제 아버지를 구한 영웅이자 제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상관. 그를 믿지 말라니.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공화국 영웅으로 추대되며 온 인민의 애도 속에 잠드신 나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도 제 귀를 때리던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웅적인 죽음, 박대홍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영웅의 딸로서 살아온 제 삶까지도 모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자 창밖의 검은 바다가 저를 비웃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바다는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바다는 제가 살기 위해 넘어가야 할 탈출구요, 지옥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만 속에서 조국의 총알 바디로 쓰러져 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이 지옥의 바다를 건널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기 전까지 제 이름은 임홍단, 조선인민군 해안경비사령부의 자랑스러운 작전처 소자였습니다. 동해의 가장 날카로운 파도가 부서지는 원산의 최전선에서 저는 당과 수령님께 제 심장을 바친 공화국의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제게 조국은 종교였고 군복은 제 살갑과도 같았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 저의 신념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 임지혁 동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부상으로 해외에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평생을 바친 노련한 외교관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역만리 로시아의 대사관에서 임무 수행 중 미제와 그 주구들이 사주한 반동분자들의 비열한 테러로 순직하셨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피값은 반드시 제가 이어받아 조국에 대한 더 큰 충성으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당은 아버지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고 저는 영웅의 딸이라는 영예로운 이름 아래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사격 훈련장에서 탄피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의 분노를 되새겼고 지도 앞에서 밤을 새워 작전을 연구하며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웃음과 눈물을 버리고 오직 대홍 같은 의지와 능력만으로 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최연소 여성 소자라는 영광스러운 계급장을 어깨에 달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끌어준 이가 바로 박대홍 상자였습니다. 그는 저와 군관학교 동기였지만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출중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가 순직하신 비극의 현장에서 몸을 던져 반동분자들을 제압하고 아버지의 중요 문건들을 지켜낸 또 다른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특진을 거듭하여 이제는 저의 직속 상관이 되었습니다. 임 소자 오늘따라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구만. 꼭 동무의 아버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해. 어느 늦은 오후 해안진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제게 그가 툭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집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붉은 석양이 그의 어깨에 달린 상자 계급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동기에 대한 격려와 상관으로서의 엄격함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상자 동지. 저는 흙먼지가 묻은 군화 뒤축을 부딪히며 각 잡힌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 그리고 희미한 총기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냄새야말로 지난 10년간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과찬이 아니야. 임지혁 동지께서는 늘 그렇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셨지. 내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도 바로 그런 눈빛이셨어.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수평선 너머 아버지가 잠들어 계실 머나먼 이국의 땅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한 동지이자 은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 동지께서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깊고 검어서 그 속을 읽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게 상관이었고 동기였으며 때로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저는 그의 그 깊은 눈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격려가 아닌 마치 저를 시험하고 무게를 재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빛에서 그런 섬뜩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혹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고뇌일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쥔 칼자루를 스스로의 심장에 겨누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폭풍은 아주 조용하고 지극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대홍 상자는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러시아어와 우리말이 함께 적힌 외교 행랑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평양 주재 로시아 대사관에서 외무성을 통해 보내온 물건이야. 자네 아버님 임지혁 동지의 유품이라고 하더군. 대사관 서고를 정리하다가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그의 차분한 설명에 제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제 쪽으로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규정대로 내가 먼저 내용물을 확인했네. 보안에 저촉될 만한 것은 없었어. 그저 아버님이 쓰시던 낡은 만년필하고 책 몇 권이 전부더군.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미소가 왜 그토록 차갑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의 마지막 흔적이니 자네가 간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네. 당의 배려일세. 감사합니다, 상자 동지. 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사령부 숙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작은 마트료슈카 인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작은 필름 조각이 제 운명을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대홍을 믿지 마라. 아비는 살아있다. 그 12글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맴돌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진실이라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작은 필름 조각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들의 기만책일까? 아버지를 잃고 흔들리는 나를 이용해 우리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비열한 책략일지도 모른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필체는 너무나도 선명했고 마트료슈카 인형 속의 메시지를 숨기는 방식은 어릴 적 아버지와 저만이 즐겨 하던 비밀 편지 놀이와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홍을 믿지 마라. 그렇다면 박대홍 상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위장한 원수란 말인가?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 내렸습니다. 어제의 감사와 존경은 하룻밤 사이에 지독한 의심과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필름 조각을 다시 인형 속에 넣어 닫고 유품 상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제 감정의 작은 변화라도 들키는 날에는 그대로 끝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전 회의실에서 저는 박대홍 상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필름 속에서 본 이름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작전지도 위를 나무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유창하게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동해안 제7구역의 해안선 침투 가능성이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적들의 신형 잠수정이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임 소자, 자네가 이 구역의 경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가 눈치챌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 눈빛에서 뱀의 비늘 같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버지를 배신한 걸까?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안 진지로 향했습니다. 지프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이 제 심란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진지에 도착하자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그가 지시한 제7구역을 살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적들의 땅이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소자 동지 순찰에 이상 없습니다. 부관이 옆에서 보고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 이대로 의심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박대홍 상자는 사령부의 실세였고 그의 주변은 모두 그에게 충성하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공화국 영웅 기록 사업. 당 중앙에서는 최근 공화국 영웅들의 위협을 상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길이 남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당연히 그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영웅의 딸로서 아버지의 위협을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아버지의 사망 사건 공식 기록 파일을 열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사령부로 돌아가자마자 박대홍 상자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임무는 잘 마쳤나? 네, 상자 동지. 보고서는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준비한 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중앙에서 공화국 영웅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웅의 딸로서 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더 정확히 기록하여 당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애써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시 사건 기록 열람을 허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자 동지께서도 현장에 계셨으니 기록을 보며 동지의 증언을 함께 들으면 더 완벽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까지 들릴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나도 마침 그날의 기억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허가하겠네. 박대홍 상자의 허락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그의 호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어디 한번 해보라는 오만한 자신감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가 그 단단한 기록 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군사기밀문서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보관실은 사령부 건물 가장 깊숙한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홍문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끝도 없이 늘어선 서가들이 기밀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보관실 책임자인 최 상사는 저를 흘깃 쳐다보더니 박대홍 상자의 직인이 찍힌 허가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임지혁 동지 관련 기록은 저쪽 서가에 있어. 열람 시간은 2시간이니 그 안에 끝내도록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가리킨 서가로 향했습니다.
1급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 묶음을 꺼내들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책상에 앉아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러시아 주재 공화국 대사관 피습 사건 보고서. 그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상세하고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현장 약도, 테러범들의 인상착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원인까지. 공식적인 사인은 총상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침을 삼키며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말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사건을 수습한 영웅, 박대홍 동지의 활약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 즉 위대한 외교관의 비극적인 순직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임 소자 연구가 잘 돼가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어느새 박대홍 상자가 제 뒤에 소리 없이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명백하지. 비열한 반동놈들의 만행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침통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어떤 슬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반응을 살피려는 듯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기록이 아주 상세하여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떠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기록을 읽는 딸의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든 언제든 물어보라우. 내가 바로 그 역사의 산증인이 아니겠나.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최 상사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보관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보관실의 공기는 제 폐를 짓누를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 완벽하게 조작된 기록 속에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류의 양식, 사용된 타자기의 종류, 그리고 서명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보고서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서명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중 현장에 있었던 하급 직원들의 서명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사관 통신병이었던 리철용이라는 병사의 서명이었습니다. 그가 초기에 제출했던 상황 보고서의 서명과 며칠 뒤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나서 제출한 최종 진술서의 서명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글씨체는 비슷했지만 마지막 획을 긋는 습관이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리철용이라는 통신병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군에서 불명예 제대 처리되었고 그의 현재 거주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증언해줄 중요한 목격자 중 한 명이 그렇게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열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리철용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덧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간 다 됐소, 임 소자. 이제 그만 정리하시오. 보관실 책임자인 최 상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보고 있던 서류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행동이 그의 의심을 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막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등 뒤에서 차가운 감시자의 눈빛이 느껴지는 그 공포를 말입니다. 저는 그날 빈손으로 보관실을 나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리철용이라는 세 글자가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리철용. 증발해버린 통신병.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군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에는 박대홍 상자의 눈과 귀가 거미줄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겉으로는 제7구역 해양경계 태세 점검 임무에만 몰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제 숙소의 작은 책상 앞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제 권한을 이용해 군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철용의 이름, 그의 가족, 친척, 군관학교 동기들까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워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저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리철용의 누이가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외딴 등대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군 기록이 아닌 오래전 폐기된 동료 평가 자료의 한 구석에서 발견한 희미한 단서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원군. 제가 맡은 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해양경계시설 종합점검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리원군의 등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대홍 상자에게 종합점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유독 리원군 등대 위치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아주 꼼꼼하군. 역시 임소자야. 그가 칭찬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싸늘한 경고의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게. 최근 동무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여. 죽은 아버님 생각에 잠을 설치는 게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저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보내는 시험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야지. 자네 아버님도 그걸 바라실 게야.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군인의 모습을 말이지. 그는 조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딴 생각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관 한 명만을 데리고 리원군으로 향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는 지프차 창밖으로 성남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저 파도처럼 복잡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원군 등대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건물은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은 듯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등대에 도착하자 창백한 얼굴의 중년 여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리철용의 누이 리선화였습니다. 그녀는 제 군복의 계급장을 보더니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군인 동지? 등대 시설을 점검하러 왔소. 협조해 주시오. 저는 일부러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부관의 눈을 피해서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설 점검을 핑계로 등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탑으로 올라가는 좁은 철제 계단 앞에서 저는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래층 통신 장비부터 점검하고 있게. 여긴 내가 직접 보겠다. 부관이 사라지자 저는 리선화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등탑 창문으로 불어들어오는 거센 바람 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등탑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에서 따라오던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동생은 잘 지내시오?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게는 동생이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동생의 일이 결코 평범한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리철용 동무 말이요. 로시아 대사관에서 통신병으로 일했던 그 동무가 그쪽 동생이 아니었소?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그쪽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소. 제발 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오. 아버지라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저를 부르는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자 동지, 점검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리선아를 한번 쳐다본 뒤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통신실에는 부관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제가 그곳에 오기 바로 직전에 본부와 교신한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자 동지, 저희가 출발한 직후에 박대홍 상자 동지께서 이곳 등대에 직접 연락하시어 귀한 손님이 갈 것이니 잘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대의 낡은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대홍 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부관이 들고 있는 무전기를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소자 들리는가? 등대 구경은 잘했나 모르겠군. 이제 그만 복귀하게. 자네가 할 일은 그런 외진 곳을 돌아다니는 게 아닐 텐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비웃음과 살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리철용의 흔적을 쫓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그날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걸려든 한 마리 나비에 불과했습니다. 등대에서 돌아온 이후 사령부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박대홍 상좌는 더 이상 제 앞에서 자비로운 상관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감시와 경고로 가득 차 있었고 동료들은 저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발을 묶기 위해 저에게 해안포 부대의 전술훈련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밤낮 없이 훈련장에서 살아야 하는 고된 임무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조금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굉음 속에서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절망으로 차들어갔습니다. 리철용을 찾을 유일한 실마리였던 그의 누이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아버렸고 저는 이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저는 훈련이 끝난 늦은 밤 화약 냄새가 밴 군복을 입은 채 숙소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이 마치 저를 비웃는 박대홍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권총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누구요? 나이오 소자 동지. 보급과의 차 중사요. 차 중사. 그는 부대 내에서 존재감 없는 늙은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잔뜩 주눅이 든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숙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가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본론만 간단히 하시라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야? 소자 동지 얼마 전에 리원군 등대에 다녀오셨지요? 그의 입에서 리원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리철용과 관련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리선아 동무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선아 동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인 하나가 찾아와 동생에 대해 묻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제3부두 폐창고. 이게 뭐요? 선아 동무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소자 동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가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리철용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것이 박대홍 상자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당신과 나는 내일 아침 시체로 발견될 게야. 제 경고에 차 중사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철용이 그놈은 제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놈이 그렇게 사라진 뒤로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놈 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용이가 임지혁 외무성 부상 동지의 따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정 저는 훈련복 위에 어두운 색의 외투를 걸치고 숙소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제3부두는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삭은 철판들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고 짙은 바다 안개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권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폐창고에 도착하자 안에서는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 안에는 곰팡내와 녹슨 쇠냄새가 진동했고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깡마른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철용 동무요? 제 목소리에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는 제 나이 또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지독한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 리철용이었습니다. 날 어떻게 찾았소?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은 게 아니야. 당신이 날 부른 게지. 왜 날 보자고 했소? 그날 로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제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제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테러 같은 건 없었소. 그의 첫마디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임지혁 동지께서는 망명을 시도하고 계셨소. 망명. 그 단어가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공화국 영웅으로 순직하신 내 아버지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반역자라니.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오. 임지혁 동지께서는 이 썩어 빠진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계셨소. 하지만 그분의 계획을 박대홍, 그놈이 알아챈 것이오. 리철용은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은 테러범이 아닌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한 것이 바로 박대홍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통신실에 숨어서 모든 것을 들었소. 박대홍은 임지혁 동지에게 당장 항복하고 모든 계획을 실토하라고 했지만 동지께서는 끝까지 거부하셨지.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잠시 뒤 박대홍이 통신실로 들어왔고 숨어있던 나를 발견했소. 그는 내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했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내 놈의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요. 그것이 바로 반전의 전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고 박대홍은 더더욱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망명을 막는 데 실패하자 모든 것을 테러로 위장하여 자신의 실패를 덮고 오히려 그 공로를 가로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리철용을 협박하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충성을 바쳤던 조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는지를.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기만당한 제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치욕의 눈물이었습니다. 리철용의 고백은 제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폐창고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제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반역자였고 나의 상관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이자 비겁한 기만자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박대홍의 밑에서 그의 기만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그 순간 저는 공화국의 반역자가 되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처럼 초췌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군복을 챙겨 입고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목을 조이는 군복의 깃이 유난히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박대홍 상좌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그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차가운 살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밤새 좋은 구경을 했다지 임소좌. 그의 첫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철용과의 만남을,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 그럼 알게 해주지.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어젯밤 폐창고에서 제가 리철용과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테러 같은 건 없었소. 임지혁 동지께서는 망명을 시도하고 계셨소. 리철용의 절규와 제 탄식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 중사가 저를 속였거나 아니면 폐창고에 처음부터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나, 이 반역자에 딸려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어리석은 년. 쥐새끼처럼 조용히 살았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감히 내 년이 내 뒤를 캐?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비는 조국을 버린 쓰레기였어. 그런 놈을 영웅으로 만들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감히 이 박대홍의 업적에 흠집을 내려고 들어?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팔아 출세한 기생충 같은 놈이 아니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거머쥐고 책상 위로 내동댕 잊혔습니다. 쏟아지는 서류 더미 위로 제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짓밟힌 자존심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내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는 제 머리채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갈매기섬이라고 불리는 해양 경계선에서 가장 위험한 무인도였습니다. 내일 밤 갈매기섬으로 남조선 간첩들이 접선하러 온다는 정보가 있다. 내가 직접 정예 분대를 이끌고 가서 그놈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오라우. 알겠습니다. 만약 임무에 성공하면 내년이 어젯밤에 저지른 죄는 없던 것으로 해주지. 내 아비의 명예도 지켜주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제 턱을 움켜쥔 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년은 거기서 적들의 총에 맞아 영웅적으로 전사하게 될 게야. 아비와 딸이 나란히 영웅이 되는 셈이니 가문의 영광 아니겠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예고였습니다. 갈매기섬은 안개가 짙고 조류가 험해 한번 고립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분대원들 역시 그의 충복들로 채워 제가 임무에 실패하도록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죽고 거절해도 반역죄로 죽게 될 운명. 제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퉁퉁 부은 뺨을 얼음으로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설령 죽더라도 이대로 놈의 뜻대로 쓰러져 갈 수는 없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와 생존에 대한 처절한 불꽃이었습니다. 갈매기섬으로 출발하기로 한 날 밤 원산항의 공기는 유난히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짙은 해무가 부두의 불빛을 흐릿하게 삼켜버렸고 철썩이며 부두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마치 저의 운명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박대홍이 직접 선발한 5명의 분대원들과 함께 고속정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제 등을 향해 총을 쏠 박대홍의 충견들이었습니다. 소자 동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분대장인 최호일 상사가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타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속정이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부두의 불빛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 조국에서 보는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오직 하나의 계획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속정이 갈매기섬에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만이 우리의 유일한 눈이었습니다. 박대홍과의 마지막 무전에서 그는 제게 갈매기섬 남쪽 해안에 폐쇄된 동굴로 침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간첩들의 접선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사방이 막힌 완벽한 죽음의 셔터라는 것을. 속도를 줄이고 남쪽 해안으로 접근한다. 저는 조타수에게 명령했습니다. 분대원들은 말없이 제 지시에 따랐지만 그들의 손은 언제라도 총을 뽑을 수 있도록 방아쇠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속정이 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조타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엔진을 최대로 돌려 동쪽으로 전속력으로 도망치게. 이건 명령이야. 조타수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저의 비장한 눈빛을 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하선 준비. 저는 분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분대원들이 고속정 갑판으로 이동하는 순간 저는 조타실의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사령부 전체에 비상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연막탄을 갑판으로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분대원들을 덮쳤고 당황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조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고속정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최대로 돌아갔고 배는 미친 듯이 동쪽을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갑판 위의 분대원들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게 총을 겨누었을 때는 이미 저는 어둠과 안개 속으로 몸을 날려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든 후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제 폐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어 갈매기섬이 아닌 반대 방향의 작은 암초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계획이었습니다. 박대홍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혼란을 만들고 그 틈을 탈출하는 것. 얼마나 헤엄쳤을까? 저는 간신히 암초 위로 기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멀리서 저를 찾는 분대원들의 고함과 총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암초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령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박대홍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손에 넣고 아버지의 메시지에 담겨있던 외부 연락처로 저의 상황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숨겨두었던 작은 비상용 고무보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둠 속의 바다를 가로질러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령부를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적의 심장부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저는 사령부 인근의 비밀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제가 직접 설계했던 비상시를 대비한 침투 루트였습니다. 박대홍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통로였습니다. 저는 젖은 군복을 쥐어짜고 어둠을 틈타 사령부 건물로 잠입했습니다. 사령부 내부는 비상신호 때문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박대홍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무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갈매기 섬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현장 지휘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비자금 장부나 혹은 상부와의 비밀 교신 기록 같은 것.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의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기일을 암호로 눌러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팔아 영웅 행세를 했으니 어쩌면 그날을 잊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풍겨 나오는 곰팡내 섞인 낡은 종이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철과 작은 수첩, 그리고 외화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대외 경제 협력 사업 보고서라는 평범한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대홍이 지난 몇 년간 상부의 고위 간부들과 결탁하여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희토류 같은 국가 자원을 해외에 밀매한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서류에는 날짜와 거래 품목, 그리고 돈의 액수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중심에는 제 아버지 임지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부의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 당 중앙에 보고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망명하려 했던 것은 조국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패 세력의 암살 위협을 피해 외부 세계에라도 이 사실을 알려 조국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조국을 위해 싸운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구나.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박대홍은 단순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부패 사슬의 핵심 인물이었고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금고 가장 안쪽에 있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대홍의 개인적인 일기장인 듯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뒤틀린 욕망과 저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이 날 것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임지혁, 그놈은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위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 딸년 임홍단까지 내 앞을 가로막는구나. 그 빛나는 출신 성분, 사람들의 인정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 내 손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의 글씨체는 질투와 증오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 혹은 아껴서 곁에 두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눈엣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발밑에 두고 굴복시킴으로써 아버지에게 가졌던 패배감을 되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시시한 이유 때문이었단 말인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한 남자의 뒤틀린 질투심 때문이었다니. 저는 장부와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대홍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필름에 적혀 있던 마지막 희망,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주파수를 떠올렸습니다. 거기까지다 임홍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새 집무실 문 앞에는 젖은 군복을 입은 박대홍 상자가 서 있었습니다. 갈매기 섬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정확히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 들어올 줄이야. 정말 내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바퀴벌레 같은 년.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알면 어쩔 테냐. 이제 와서 그걸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넌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내년의 아비처럼
적과 내통하려던 반역자로 기록되겠지.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증거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소? 당신은 내 아버지의 동료가 아니었소. 나에게는 존경하는 상관이었는데. 존경? 웃기지 마라. 내년이 그 잘난 출신 성분으로 나를 내려다볼 때마다 내 속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알아? 나는 내 아비의 그늘에서 그리고 내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밖 복도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박대홍 상자 동지, 문 여십시오.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중앙. 그 말에 박대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갈매기 섬에서 보냈던 비상신호가 사령부뿐만 아니라 평양의 중앙지휘부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박대홍의 독단적인 작전과 저의 실종 사건은 중앙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기랄. 박대홍이 욕설을 내뱉으며 잠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잉크병을 집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동시에 그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잉크병이 그의 얼굴에서 깨지고 중심을 잃은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저는 그의 집무실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고 제 몸은 2층 높이의 집무실 밖으로 허공에 던져졌습니다. 온몸을 찌르는 유리 파편의 고통과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집무실 창문 너머로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는 박대홍의 목소리와 그의 방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중앙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창문 아래쪽이 화단이라 충격이 덜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리고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다. 저는 품속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둠 속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령부 내부는 중앙에서 온 요원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이 제게는 마지막 탈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직접 설계했던 사령부의 비밀 지하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것은 적들의 침투 시 주요 요인들이 외부로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루트였습니다. 박대홍조차 그 모든 경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찬 지하 통로를 달리며 저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에 적혀있던 마지막 희망,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비상 주파수와 접선 장소. 통로의 끝은 사령부에서 한참 떨어진 해안가의 작은 동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약을 대비해 제가 직접 관리하던 소형 침투용 잠수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수정의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조종석에 몸을 싣자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순간, 동료들과 땀 흘렸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이 차가운 바다 밑에 수장시키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녕 나의 조국. 저는 마지막 인사를 속삭이며 잠수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은 잠수정은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며 깊고 어두운 동해의 심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의 불빛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아버지의 메시지에 적혀있던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공해상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비상 주파수로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날지 아니면 이 망망대해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산소는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제 의식이 희미해져갈 무렵 잠수정의 음파 탐지기에서 희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제 쪽으로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잠수정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해치를 열자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신선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그 어떤 깃발도 달려있지 않은 낡은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전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저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임지혁 동지가 보냈소? 제 질문에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리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국적인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구해준 어선의 늙은 선장이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안전한 곳이오. 당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소.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장은 저를 데리고 아파트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몇 년의 세월 동안 야위고 늙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그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세월은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고 한때 꼿꼿했던 어깨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던 따뜻하고 강직한 아버지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홍단아 내 딸아.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그의 거칠어진 손끝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스러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만 있어주었구나.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예전처럼 넓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너를 그 지옥에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몇 년간의 그리움과 오해, 고통과 슬픔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박대홍의 배신과 탈출 과정에 대해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부패를 외면할 수 없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는 로시아의 옛 동료였던 외교관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탈출한 뒤 계속해서 저를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트료슈카 인형은 그가 그 외교관을 통해 보낸 마지막 희망의 도박이었습니다. 내가 내 신호를 알아챌 것이라고 믿었다. 내 딸은 이 아비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군인이니까. 아버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박대홍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건네자
아버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지난 일이다. 이제 복수도 증오도 모두 내려놓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버지의 말은 옳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길의 출발선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저희는 이제 제법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외교 경험을 살려 한통일 연구소에서 북의 실상을 알리는 연구원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아버지와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처럼 아픔을 겪고 북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잃어버린 역사를 가르치는 작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버지의 흰머리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냐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구나. 내 딸이 이렇게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은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같은 하늘을 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조국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제 청춘, 제 신념, 그리고 제 가족까지.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고.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제 조국은 더 이상 압록강 너머의 그 차가운 땅이 아니라고. 제 아버지가 웃고 있는 바로 이곳, 이 따뜻한 남쪽의 땅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야 할 진짜 조국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부디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낼 가장 큰 힘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